독일 땅에서 작가로서의 짧은 생을 살았던 한 한국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지 5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그를 기억하며 그의 묘소를 찾는 독일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후 독일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사랑을 받았던 작가 이미르. 그러나 일생을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의 고통스러운 삶과 죽음을 그들은 그리고 조국은 알지 못한다. 젊은이들의 활력이 살아 숨쉬는 도시 하이델베르그. 명문 대학이 많이 들어서 있는 탓인지 이 도시의 인구 가운데 대학생의 수는 20%가 넘는다. 물론 그 가운데는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도 적지 않아 거리 곳곳에서 외국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인 1923년 외국 유학생이 흔치 않았던 그 시절에 이 도시로 유학을 온 한국 사람이 있었다. 床前看月光，疑是地上霜。举头看明月，低头思故乡。 독일 최고의 명문인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동양학을 강의했던 이 노 교수에게 처음으로 이 태백의 한시를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뮌헨 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하던 그 시절 그에게 처음으로 붓글씨를 가르쳐주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알려준 스승이기도 했다. 뮌헨 대학 최초의 한국인 강사이기도 했던 그의 이름은 이미르. Zum Kalligraphieunterricht fuhren wir mit dem Fahrrad, das war damals in München noch möglich, nach Gräfelfing und haben dort das Knochenmalen, wie er das nannte, scherzend nannte, gelernt. 팔순을 바라보는 노 교수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 스승. 그가 바로 하이델베르그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후에 뮌헨 대학에서 동양학을 강의했던 이미르기였다. 지난 3월 12일 뮌헨의 괴테 기념관에서 한 행사가 열렸다. 많은 독일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에서는 한국의 전통 국악이 연주됐다. 최근 한국과 독일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러나 바이에른주의 주지사까지 참석한 이날 행사는 좀 색다른 것이었다. 행사 중간에 이미 고인이 된 한 사람의 살아생전의 모습이 공개됐다. 주인공은 이미르. 이 행사는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독일 땅에서 한국 사람인 그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는 것일까? 글을 쓰셨는데 여기 독일 문단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흐뭇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 기회를 사용해 가지고 이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모이고 또 이 독일 정치계에서도 사회에서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분으로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거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독 문화 교류에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큰 상징 될 만한 분입니다. 한국과 독일의 문화 교류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미르. 이날 행사장에는 그가 집필한 책들과 유품들이 전시돼 있었고 많은 독일인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독일에서와는 달리 이미르기라는 이름은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하다. 한국 사람인 그가 한국에서보다 독일에서 더 많이 알려지고 기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전쟁을 경험한 독일. 특히 20세기에 들어서 겪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독일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모든 국민들이 전쟁의 희생자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잃어야 했고 패전의 후유증으로 국민들은 점점 살아갈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던 1946년. 독일 문단에서는 외국인이 발표한 한 권의 책이 주목을 받고 있었다. 한국 작가 이미르게 의해 쓰여진 압록강은 흐른다. 그것은 외국인이 독일어로 쓴 생소한 내용의 소설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책에 대한 서평이 1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비평가들의 찬사와 독자들의 반응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당시 압록강은 흐른다를 펴냈던 피퍼 출판사. 당대 최고로 꼽히는 작가들의 작품만 출판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당시 피퍼 출판사의 사장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이미르기 쓴 어린 시절의 이야기 압록강은 흐른다는 내가 발간한 책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1940년대) 중반 삶에 지쳐있던 독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미르게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 그것은 동양의 정서가 물씬 풍겨나는 인간미 넘치는 소설이었다. 특히 그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에서의 생활을 자세히 그려냄으로써 당시 독일 사람들에게 미지의 세계였던 코레아를 처음 소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문장들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고 읽을 때는 그 흐름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도 아주 적당하고 그리고 단순하지 않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그 자리에 그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다른 좀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한국말로 써야 한다는 거,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못하게 할 것 같다고 너무나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어로 쓰여진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그의 소설은 중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에도 꾸준히 게재돼 왔다.
독일의 청소년들은 교과서에 실린 이미르의 소설을 통해 동양권, 더 나아가 한국의 풍습과 가치관을 배우며 자라난 셈이다. 그것이 작가 이미르기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s gab in den letzten 3 Jahrzehnten immer wieder Personen, die sich nach den Werken von Mirogli erkundigt haben. Und es leben in München auch noch Leute, die ihn persönlich gekannt haben. Ich habe versucht, heute Vormittag noch eine davon zu erreichen, aber es ist mir nicht gelungen, leider. 그렇다면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 이미륵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는 왜 독일까지 가게 된 것일까? 본명은 이의경. 그가 태어난 곳은 일제시대의 한국이었다. 황해도 해주가 고향인 그는 1917년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경성으로 오게 된다. 그러나 1919년 그는 반일 전단을 인쇄해 뿌리는 등 3.1운동에 가담해 일본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다. 오랜 도피 생활 끝에 그가 택했던 것은 해외로의 망명. 그는 상해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게 된다. 그리고 1년 뒤인 1920년 그가 도착한 곳은 머나먼 이국의 땅 독일. 신식 학문을 배우며 상상 속에서나 그려볼 수 있는 나라였다. 그는 독일까지 함께 동행했던 빌헬름이라는 전도사의 도움으로 우선은 한 수도원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독일은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생면부지의 땅. 그는 왜 굳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택한 것일까? 그가 대학에서 3년간 공부한 배운 책들이 독일어로 된 책들이었기 때문에 독일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었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그가 어려서 그의 자서전을 보면 어려서부터 유럽, 특히 독일이라는 나라로 가고 싶었다고 하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외경들이 막 이미륵 씨를 막 쫓을 적에 자기 아들에게 어머니가 네가 어려서부터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독일이라는 나라로 빨리 떠나라 하는 귀절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미루어 봐가. 쫓기듯 조국을 떠나올 당시 그의 나이는 21. 그는 비록 떠나왔지만 외세에 신음하고 있는 조국과 그곳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잊을 수는 없었다. 어머니가 미륵보살에게 100일 기도를 드린 뒤에야 겨우 얻은 아들이 그였다. 그래서 어려서부터의 아명이 미륵이었고, 그는 일남 삼녀의 막내이자 외아들로 그야말로 금지옥엽 귀하게 자란 아들이었다. 더구나 고향에는 그만을 바라고 사는 아내와 2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 모두를 뒤로 한 채 찾아온 낯선 땅. 그의 독일 생활은 이렇게 고통과 번민 속에서 시작된다. 독일 생활을 시작한 지 8개월. 그는 비로소 새로운 생활을 결심하고 수도원을 떠난다. 그동안 독일어 공부에 충실했던 그는 조국에서 중단했던 의학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다른 도시를 찾게 된다. (1921년 1월) 새해를 맞이하며 그는 비르츠부르크에서 본격적인 독일 생활을 시작한다. 비르츠부르크 대학 주변의 하수골목은 아직도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당시의 이미륵은 바로 이곳에서 하숙 생활을 하며 비르츠부르크 대학 의학부에서 의학 공부에 열중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2년 뒤인 1923년 그는 하이델베르그 대학으로 전학을 한다. 당시 그가 왜 전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한 이후 그는 건강이 나빠져 여러 번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아픔을 겪는다. 하이델베르그 대학으로 전학 온 이듬해에도 그는 휴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오랜 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을 회복한 그는 1925년 하이델베르그를 떠나 뮌헨으로 향한다. 예술과 낭만의 도시로 알려진 뮌헨. 그러나 이미륵이 이곳을 찾을 당시였던 1920년대의 뮌헨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전쟁 후의 황량함, 그리고 이자르 강가에서 피어오르는 안개로 우울함의 극치를 느끼게 했던 도시가 바로 뮌헨이었다. 이제 그의 독일 생활은 6년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가난한 유학생으로 하숙집을 전전하며 학업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뮌헨 대학으로 전학하면서 그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그동안 계속해왔던 의학 공부를 접어든 것이다. 대신 그는 동물학과 철학 그리고 생물학을 전공하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 뮌헨의 대학가인 슈바빙 거리, 이곳에 그가 자주 들렀다는 서점이 있다. 이곳은 옛날부터 주로 독일의 옛 문헌과 각종 문학서적을 파는 고서점이다. 대학생이었던 이미륵은 매일 이곳을 찾아와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Ja, der ist immer hier, der hat hier studiert und ist fast jeden Tag gekommen. 여기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Immer 매일 거의 tüchtig war er. 다녀오셨대요. 그리고 너무 Auch 열심히 der 공부했었대요. Sprache nach und dann hat er nach Ja. Büchern geschaut. nach deutschen Büchern danach. Ja, ja. 독일 Ja, 책도 ja. 구경하시고 거의 매일 오셨대요. Ja, der war nett. 천혜선. Ich kann mich gut erinnern an ihn. Können Sie sich noch erinnern, wie der erste Eindruck von Dr. Lee war, den Sie hatten? Tja, eigentlich ein sehr guter, Ja, 좋은 인상이었다고요? ein sehr fleißiger, strebsamer.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Ja, 분이시죠? ja, die sind ja so wissensdurstig. Ja. 모든 거 알고 싶으셨다고요? 그리고 뮌헨 시절에 그는 그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일로 교수와의 만남이었다. 지그문트라고 하는 그 장학사에서는 문의 친구 한 분이 이 자일로 교수의 따님 무미라고 아마 살아계실 거예요. 그분하고 친구였었는가 봐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무미가 집에 와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자일로 교수에게 그 동양에서 온 그렇게 그 똑똑한 분이 한 분 여기 계시다는데 했더니 아버지가 그럼 그 사람을 한번 데리고 와서 오후에 차나 한 잔 마시라고. 그래서 그때는 이 집이 아니고 저기
뮌헨 대학에서 미술을 강의하고 있던 자일로 교수와 그의 아내는 한국에서 온 가난한 유학생을 한 가족처럼 받아주었다. 이들과의 만남으로 그는 가난한 셋방 살림을 정리하고 자일로 교수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Zuerst war man ein bisschen, da hat man es noch nicht so, war man ein bisschen fremd noch nicht, aber er war ja gleich so lieb und nett und da hat man sich schnell angefreundet dann. Wir haben im Wald Holz geholt in der schlechten Zeit mit dem Leiterwagen. 이국의 땅 독일에서 그는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이들과 함께 살게 된다. 그가 독일 땅에 계속 남게 된 이유가 바로 이들과의 만남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Er hat viel Besuch gehabt. Immer. Und er ist auch war sehr viel eingeladen. Nicht? Hat viele Freunde gehabt. Er war wie der Sohn eigentlich, nicht? So richtig wie der Sohn. Er gehört so zur Familie, das hat man gar nicht weitergedacht. Er hat einfach dazugehört. Ist er zu uns gekommen, die Eltern waren in Berlin. 젊은 시절의 이미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94살의 리나 할머니.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잊지 않고 그의 묘소를 돌봐주고 있었다. 뮌헨 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할 당시 이미륵의 나이는 27살. 뮌헨 대학의 외국인 학생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그는 적극적인 학창 시절을 보내지만 그 시절은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1928년 동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그는 오랜 학창 시절을 마감한다. 그러나 그는 또 갈등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또 다른 길을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Unaufdringliche und schlichte und menschliche. Das Menschliche. Ich erinnere mich an eine schöne Stelle in seinem Buch. Er hat ja Medizin zunächst studiert und hat die Medizin aufgegeben, als er sah, dass man, als ein Patient gestorben war, bei der Operation keine Kerzen aufgestellt hat. Das war für ihn so furchtbar, dieses kühle, sachliche der deutschen Medizin, dass er sein Medizinstudium abgebrochen hat.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더 중시했던 이미륵. 그래서 의학의 길도 전공 분야도 버리고 그가 가려고 했던 길, 그것은 바로 작가로서의 길이었다. Von diesem Fenster da oben. 뮌헨의 그레펠핑에 있는 주택가. 작가 이미륵이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하는데 거점이 되었던 곳이다. 1945 nach dem Krieg gab es ganz wenig Bücher und alle Leute, die gerne Bücher haben wollten, die sind in alle Buchhandlungen gegangen, um Bücher zu kaufen. Und ich kann mir vorstellen, dass Mirogli deshalb zu meiner Mutter gekommen ist, um bei ihr Bücher zu kaufen. So haben die beiden kennengelernt. Und dann haben sie eben miteinander gesprochen und haben sich immer besser kennengelernt. 작가 이미륵을 존경했던 여인 볼 게무트. 그녀는 문학인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미륵은 많은 작가와 학자 그리고 음악가 등을 주축으로 문인협회를 조직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작품 발표회와 토론회를 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월요 대담회였다. 당시 유일한 동양 사람이었던 이미륵은 독일 사회에서 작가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는 1935년 수암과 미륵이라는 단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초기 작품은 그의가 한국의 풍습과 문화 그리고 외세 침입으로 한민족이 겪고 있는 순환을 다룬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가 발표했던 소박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작품들은 독일 독자들을 서서히 사로잡고 있었다. Er war einfach ein so liebenswürdiger Mensch. Und man konnte so viel von ihm lernen und erfahren. Und sie hat es immer bewundert. 철학가이고 작가인 이미륵이란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를 통해서 동양 세계를 알게 되었는데 동양인들은 외면의 세계보다 내면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당시 잡지사 기자였던 볼게무트 여사의 아버지 역시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신뢰해주는 볼게무트 가족과의 만남. 그것은 작가 이미륵에게도 각별한 것이었다. Immer wieder. Weil meine Mutter ja auch immer zum Grab gegangen ist und geschaut hat, ob da richtige Blumen sind. Und sie hat immer nachgeguckt. Und als ja dann auch die Lina nicht mehr da war und war wohl auch ein bisschen behindert, oft öfters zu kommen. Und meine Mutter, als meine Mutter dann nicht mehr gut laufen konnte, hat sie immer zu uns Kindern gesagt, fahr doch mit mir zum Friedhof. Und insofern waren wir sehr oft auch am Grab von Mirogli. 작가 이미륵을 한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던 볼게무트 여사는 그를 오래도록 기억했고 죽어서도 그의 곁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한다. 이미륵이 작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30년대의 독일.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강력한 독재 정치를 표방하며 나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이에 저항하는 반나치 운동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뮌헨 대학에서 일어난 백장미 사건이었다. 당시 이미륵과 각별하게 지내던 후보 교수도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Ich glaube, mein Vater hat Mirogli vor allem geschätzt als einen äußerst gebildeten Weltbürger und konnte mit ihm über vielerlei Dinge sprechen. Über das Fach, das Mirogli selber hatte, über Biologie, aber auch über philosophische Dinge. Er hat sich von ihm erzählen lassen, von der Han-Dynastie und diesen ganzen großen Sachen. Und umgekehrt konnte er Mirogli von unserer Kultur erzählen. Es war ein unglaublich intellektueller und sehr, sehr freundschaftlicher Austausch zwischen den beiden Menschen. 군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격동의 시대였다. 독일과 한반도,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식인들의 고민은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Ja, das war eine etwas schwierige Sache. Mein Vater war ja ein ganz strenger Gegner des Nationalsozialismus. Und Mirogli war das auch, denn er mochte auch keine Ideologien. Aber er fürchtete, mein Vater könne sich zu sehr in diese Anti-Haltung hineinsteigern und dadurch wirklich sein Leben verlieren. Und Mirogli wollte, dass ein Mensch, der so offen war für andere Kulturen, dass der überlebte. Und das war der eigentlich schwierige Punkt. Sie verstanden sich blendend, aber Mirogli löste dieses Problem mehr auf östliche Weisheit hin, ja. Und mein Vater meinte, er müsste den anderen Weg gehen und sich wirklich aktuell und mit aller Kraft gegen dieses Regime wehren.
결국 후보 교수는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게 되고 1943년 백장미 사건으로 처형까지 당하는 비운을 겪게 된다. 당시 이미륵에게서 서예 지도를 받았던 웰프레 여사는 그가 당시 상황에 대해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후보 교수와 많은 시간을 bo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Ja, damals der Kurt Huber natürlich, Weiße Rose. Professor Huber und Dr. Lee, die waren beide bekannt Die waren bekannt miteinander. Das ist natürlich klar. Es war eine Art Widerstandsgruppe gegen das Regime. Ist er dann unter dem Schutz von Herrn Professor Seiler gewesen? Dr. Lee dann. Ja. Und der hat ihn, glaube ich, auch etwas abgeschirmt. Ja, das war sehr wichtig, dass er da eine Familie gefunden hat, die sich sehr um ihn gekümmert hat. 당시 그가 진정으로 고민하고 아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그는 당시 독일의 모습을 통해서 외세에 신음하고 있는 조국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Ich muss sagen, das war an sich großartig. Mirok Lee war der einzige von allen unseren Freunden, der tatsächlich anschließend noch gewagt hat, unser Haus zu betreten. Er hat sich bereits vor dem Tod so hervorragend verhalten. Er hat sich Essen abgespart und es meiner Mutter gebracht, damit sie es meinem Vater ins Gefängnis bringen konnte. Und er hat nachher sich wirklich nicht nur äußerlich, sondern auch ideell um die Erziehung, um uns Kinder gekümmert. Kein anderer Mensch hat sich das getraut. Die haben uns nicht mehr gekannt auf der Straße und hätten unser Haus nicht mehr betreten. Nur Mirok Lee. Er war ein echter Freund.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20여 년. 스물의 나이는 벌써 중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너무나 먼 곳에 있었던 한반도. 그는 고향 생각이 간절할 때면 고향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던 이곳을 찾아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다. Da hat immer gehofft, dass noch heimkommt. Nicht? Na, hat nur Hoffnung. Es war ja da die Zeit noch, wo man ja nicht reisen, nicht sofort konnte. Nicht? Ich weiß auch nicht, er hat da einfach, ist ja zuerst konnte er nicht, weil er hat ja gemeint, er wird vielleicht dann wahrscheinlich, dass wieder verhaftet wird oder was. Nicht, weil er geflohen ist. Und dann kam der Krieg und dann konnte mir so nicht mehr. 지금 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 주무시고 계실까? 깨어나 계실까? 쓸쓸한 고독에 잠겨 텅 빈 뜰 안에 홀로 앉아 계실까? 지금도 이 담이 작고 약한 자식을 그리워하시겠지. 이젠 어머니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다른 세상에 가 있어서 더 보호할 수도 없는 이 자식을. 돌아갈 수 없는 조국에 대한 갈증,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 있어서 글을 쓰는 것뿐이었는지도 모른다. 1930년대 중반 한창 힘들었던 그때 그는 바로 압록강은 흐른다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다리를 자기 고향으로 가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갈 수가 있는 생각으로 그리고 쉽게 썼기 때문에 독일 사람도 이 같은 다리를 사용하면서 밟으면서 먼 동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완성된 이 책은 곧이어 세계 각국어로 번역돼 출판되기도 했다. 작가로서의 이미륵은 이제 탄탄대로를 달리는 일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Er war durchaus eine Zeit lang im Gespräch, aber wie das heute ja ist, wenn man nicht jedes Jahr ein neues Buch herausgibt, dann ist man vergessen. Also heute wird man leider von Mirok Lee in Deutschland wahrscheinlich nicht mehr viel wissen. Das sind nur
wir, die ihn gekannt haben. Und die sein Buch noch im Bücherschrank haben, werden sich auch noch daran erinnern. Aber 1950 liegt eben lange zurück. 그렇다면 그는 왜 왕성했던 창작 활동을 거기에서 멈춘 것일까? 압록강은 흐른다를 발표한 뒤인 1940년대 후반, 그는 월요 대담회라는 문인협회를 만들어 활동하는 한편 뮌헨 대학 동양학부에서 한시와 동양학 등을 강의하게 된다. 활동 범위가 보다 다양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여전히 창작 활동에도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쓰여진 글들은 불행하게도 세상에 발표되지 못했던 것이다. Und dann war ich im Krankenhaus, hatte eine Operation und da hat er noch gesagt, er besucht mich, wenn es vorbei ist gleich. Und dann kam Professor Seiler selber und hat gesagt, der Miro kann leider nicht kommen. Der musste auch ganz plötzlich ins Krankenhaus und musste operiert werden. Da kam der Dr. Beckmann und er hat ihn untersucht und hat gleich gesagt, er hat Magenkrebs. 압록강을 발표한 지 불과 4년 만의 일이었다.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뮌헨 근교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Da muss er zu Ärzten gesagt, aber er muss das arge Schmerzen gehabt haben. Und dann kam der Arzt, ich habe ihm noch einen frischen Schlafanzug gegeben. Und dann hat er gesagt, ein Glas Wasser. Und dann habe ich ihm das Wasser gegeben und das hat er so genommen und über sich und hat gesagt, ach, wie wunderbar. Und dann habe ich gesagt, ja, jetzt ist er ganzer Schlafanzug wieder nass. Gell? Und da hat er nur den Kopf geschüttelt. Also, das war dann noch, hat er die Spritze gekriegt und dann hat er nichts mehr gesprochen. Das war eigentlich das Letzte, was er gesprochen hat. 너무도 빨리 찾아온 죽음이었다. 조국을 떠나온 지 30년. 그는 해방된 조국의 품에 안겨보지 못한 채 1950년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생전에 그를 사랑했던 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을 지켜주었을 뿐 죽어서도 그는 조국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어야 했다. (1999년의) 뮌헨. 10년 전 가족을 데리고 이곳으로 이사와 식품점을 하고 있는 송준근 씨. 그는 몇 해 전 우연히 이곳에서 활동하다 세상을 떠난 한 한국 작가의 얘기를 듣게 됐다. 그의 묘지가 이곳에 있지만 한국인 연고가 없다는 말과 함께 이미륵, 그가 떠난 지 반세기가 돼가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너무 이 양반의 족적이 안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고, 특히나 이 교육계나 이 정부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뮌헨을 오시면 예를 들어서 호프로이 하우스나 저쪽 노여슈바인슈타인 그 성에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 양반을 찾아서 이렇게 이쪽 묘소에 참배라도 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독일 교포 사회에 이미륵이 알려진 것은 불과 7, 8년 전의 일이다. 그때부터 뜻있는 교포들이 중심이 돼서 매년 그를 위한 제사를 지내고 있다. 문학인들한테만 그렇게 영향을 주신 게 아니고 여기 그 정치인들도 그리고 또 아주 문예인들, 교육인들까지도 굉장히 그 이미륵 박사님 존경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 인텔렉추얼 그 조그만 서클이었지만 그분한테는 이런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은 정말 드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가 이미륵이 독일이 아닌 한국 사회에 알려지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세월이 지나서였다. 1970년대 동문학자였던 김재원 박사에 의해 압록강은 흐른다가 번역 출판됐지만 몇몇 동문학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졌었다. 그러다가 작가 이미륵에 대해 본격적인 재조명이 시작된 것은 역시 동문학자인 정규화 교수에 의해서다. 정 교수는 이미륵의 과거 행적을 쫓아 독일을 드나들며 미처 세상에 발표되지 못했던 글들을 찾아내 그의 유고집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가 이미륵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아직도 독일 어딘가에 묻혀 있을 그의 작품들을 찾아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정 교수는 말한다. 지금까지 제가 찾지 못한 자료를 앞으로 유학 가는 젊은 학생들이 더 찾아서 그 자료를 보완하는 일.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10편의 학술 논문 이외의 더 많은 전문 학술 논문들이 앞으로 발표되기를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그가 묻혀있는 뮌헨의 공동묘지. 그의 가까운 친지가 참석한 가운데 그를 위한 추모제가 열리고 있었다. 독일 땅에서 살았지만 조국을 마음속으로 애달게 그리워했던 한국 작가 이미륵. 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읽고 그를 추모하는 동안 정작 그의 조국은 그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서야 그는 아주 조금씩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었다.